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박수 소리가 저 혼자 크고 아니고 아닙니다. 네, 오늘 또 불평 불만으로 시작하신 정기현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노희미 여사 화이팅 해주십시오. 정기현 평론가를 비추는데 막 앉은 걸 얼굴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차라리 전진걸 하세요 오늘. 아 그럴까요? 네, 그 네. 옆에 네,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저녁 시간에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하고 밥 먹으면서 회의 좀 했는데 정기한 평론가님께 반드시 안부를 전해달라고 해서 안부 전해드립니다. 그게 방송에서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게 앞에는 인사 좀 하는 거니까요. 예. 동네 경제 살리기 위해서 밥을 또 열심히 먹고 왔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하고도 그냥 막 밥 먹고 그래요? 아니 뭐 대단하시네요. 아니 저는 뭐 정치에 별로 관여는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국제 범죄에 희생되는 청년들을 구하기 뭘 위해서 그렇게 떠든 저 밥 먹을 수 있지. 아니 저 조이대를 수사하라 집회 갔다 왔어요. 조이대를 탄핵하라. 조이대를 수사하라. 네, 김성환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아 정말 요즘에 뭐 나오는 소식 뉴스마다마다 진짜 기함을 토할 만한 소식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국감을 우리가 끝까지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다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좀 전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역술인? 예. 그 역술인 누군지 혹시 행정관인가 아셔요? 뭐 예. 있었잖아요. 대구 사람이에요. 예. 아, 그 사람 대구 사람이에요? 뭐 5급인데 4급으로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데 허위사실 유포 중에 하나가 나 사실 5급이야 4급 아니야. 허위사실. 아, 네. 직원들 사급도 관상- 아니고 5급이었어요? 직원들 관상도 살피고 김건희랑 함께 뭐 사주팔자도 보면서 스크린했다는 그자. 네, 맞아요. 근데 이게 JTBC 단독으로 나왔는데 예. 학력도 가짜, 경력도 가짜였답니다. 네? 오. 그러니까 뭐 4급, 5급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학력도 경력도 모두 가짜더라. 대통령실에 왜 역술인 행정관이 필요했나 아직까지도 우리들은 모두 궁금해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JTBC 단독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올해 1월에 이 역술인 김모 씨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고 다 놀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자, 대통령실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문제없는 채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아끼고 소리 소문 없이 샥 그만두게 했는데 그 당시에 주장했던 내용은 채용할 만하니까 우리가 했다. 이 사람 자격 다 갖췄다. 그리고 제3의 종교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프로필을 직접 쓴 게 있었었는데 지역의 유력 여론조사 기관 대표였다라고 써 있었었는데 실제로 찾아가 봤대요. 그랬더니 등기부등본에까지 올라가 있어서 진짜로 그런 사람인가 했더니 아니다. 이름만 그냥 올려놓은 거다. 실제 일하지도 않았었다. 이제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당시에 행정상 요건상 필요해서 월급도 안 받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어디 이력서 낼 때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인 것처럼 해놨던 거고요. 학력도 어떤 대학원의 인사조직 박사과정 수료라고 해놨는데 그 대학원에 확인을 해봤더니 인사조직 박사과정이라는 게 따로 없다. 우리 학교는 인사조직 전공이 경영학과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인사조직 전공을 나오면 그냥 경영학 박사라고 나오지 인사조직 박사과정이라는 말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몰랐던 건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무슨 경력으로 그러면은 대통령실하고 연결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수십 차례 걸쳐서 전화 통화를 해봤지만 응답이 없었고 살았던 주소지와 일했던 곳을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모르더라. 기억하는 사람도 없더라. 이랬습니다. 모든 이 대통령실은 완전히 가짜 인생. 아니. 대통령 부인부터 시작해서 다 가짜예요. 최근에 놀랬죠? 제가 그 대통령실 들어가려고 뭔가 접촉을 했던 비서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안이 들어왔는데 구두로 제안이 들어와서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 중일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신원검증 하는데 보통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 네.
뭘 검증했다는 거예요? 몰라요. 이 사람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혹시 대통령 가까운 데서 근무하기 때문에 위해 요소가 있을 수 있는지, 뭐 첩자가 들어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간첩이 있을지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검증하는데 보통 한 달씩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검증했다는 거예요, 대체? 몰라요. 이력이나 이런 거 다 확인한단 말이에요, 보통 검증할 때. 그 이런 검증을 뭘 했다는 이재명 거야? 정부 들어서서는 뭐 용산이나 총리실에서 일하기로 했다 하는데 알고 봤더니 검증해서 걸려갖고 안타깝게 낙마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검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윤석열, 했어요. 김건희 정권은 뭐 검증을 합니까? 김건희 마음에 들면 김건희랑 친하면 싹 다 들어가 버리는데 뭐. 어쨌든 이 사람이 황당하네. 궁합, 윤석열과의 궁합, 직원들의 사주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실제 이 사람이 이 대통령실에 적합한 사람인지 취업하는 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학력도 가짜, 경력도 가짜였고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없던 직책을 만들었었다는 겁니다. 이게 소수 종교 담당이라고 그때 기억나시죠? 예, 예. 네. 이 직책은 아예 없었던 것이고 종교 분야를 원래 뭐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다루기는 하는데 이건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그냥 이렇게 다루었던 어떤 그 분야 중에 하나였던 것인데 이 사람을 채용하기 이전까지는 소수 종교라는 걸 따로 관리하는 적은 없었다라는 거고요. 실제 담당 업무를 총괄했던 비서관한테 물어보니까 기독교, 불교 등 이른바 7대 종교까지는 우리가 관할을 하는데 이런 역술인을 소수 종교라고 해서 뭐 집어넣지는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통일교, 신천지, 무속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예. 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아마 소수라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싶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수 종교는 극소수 사이비 집단 담당입니다. 통일교, 신천지, 그다음에 극우극단주의자 그리고 뭐 김건희 녹취를 보면 또 다른 이단 사이비 시비가 붙은 종교 집단 이름도 나옵니다. 뭐 그리고 건진이나 김충식이 모셨다는 남묘 효령개교. 네네. 우리 한반도에도 그 신자가 일부 있잖아요. 저 어렸을 네. 때부터 봤거든요. 아니요. 또 그런 데까지 다 관리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그때 뭐 중간에 그만둔 줄 알았더니 윤석열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도 월급을 받아갔대요. 4월 4일까지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2025년 4월 4일. 자, 예. 근데 이 사람이 왜 신영환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유포야 명예훼손으로 걸어가지고 지금 신영환 교수 얼마 전에 만나니까 이 사람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아니 5급을 4급으로 했다. 실제로 한겨레 신문 보도에는 그 당시 3급으로 또 채용됐다는 뭐 이야기까지 한겨레 21에 보도가 됐는데 특이한 사람이 특이한 이력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 지금처럼 아예 자신의 경력을 위조해 가지고 왔다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그래서 이 사람을 찾는다고 대구까지 내려가 가지고 수소문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보니까 이제 아무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없었다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왜 신영환 교수를 그러면은 고소를 했느냐? 이제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고 신영환 교수 아마 이거 지금 보고 있으면 어처구니가 없을 건데 사실 조사받으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야 세상에 어떻게 아무리 경찰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 사람이 4급이다라고 4급 행정관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5급이었다고 해서 이게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따져 묻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 이런 정도로 갔으면 참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사기와 관련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신영환 교수 억울해 죽겠는데요. 그러니까 신영환 교수가 그 고발당한 이유는 고소당한 이유는 3급이라고 했다 그런 거예요? 뭘 때문에 고발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명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 뭔가 사주 이런 거를 보고 있지 않겠느냐 면접 그렇게 같은 데 말했죠. 보고 네. 그 말한 것이 그런 사실이 없다. 자기는 사주를 보는 사람도 아니고 명리학자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채용됐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일단 고소를 했는데 뭐 이 사람이 사주 명리학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소문이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보도가 여러 언론에 됐거든요. 근데 딱 신용환 교수만 찍어서 한겨레 신문은 또 안 했어. 왜냐하면 개인을 상대로 하기가 좀 수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소를 하면서 지금도 아마 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일 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무조건 무혐의 나오겠죠. 합리적인 비판한 거니까. 근데 그 사이에 검경한테 끌려다니고 조사 시간 조율하고 좀 안 나간다 그러면 막 체포 협박도 받고
엄청 피곤한 일이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그 개혁신당에서 매불쇼 최욱 MC를 고소해가지고요. 그 마포경찰서 계속 전화고 조사받고 나가라는데 그 방송쟁이가 그 괴로워하더라고요. 근데 명백히 괴롭히기식 그 고발은 각하시켜야 됩니다. 경찰도 불러서 조사하지 말고 그것도 정치인이 다른 언론인을 함부로 고발하는 경우는 또는 평론가를 함부로 고발하는 것은 경찰 알아서 각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김상진이가 저 계속 고소해가지고 경찰서 2군데나 강동서 마포서 동일한 사건으로 근데 안진걸 소장도 고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비영단체 안진걸 소장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고발 많이 한다고. 요즘에는 안 하는데요. 그래서 나경원이나 그다음에 김성태나 네. 윤석열, 김건희 저는 비리 의혹이 짙은 사람만 고발했고 대부분 팩트로 확인이 되었죠. 네. 고발은 늘 자제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진짜 최욱 씨가 자기 방송에는 자정작용을 한다. 누가? 개혁신당이. 그래서 말 한마디 토시 하나까지 자기는 신경 쓰고 있다. 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최욱 그러면 MC가 지금 몰라요. 지난번에 무슨 이준석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었었나 봐요. 옛날에 네. 그 CBS 김현정의 뉴스쇼하고 맞아. 이준석의 유착 의혹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시중에서 왜 토론도 그 이준석은 스튜디오 났는데 상대 후보 공용훈 후보는 전화로 연결했냐 이런 케이스가 이것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토론이 4건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토론 건수를 헷갈린 건데 그걸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정정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토론 건수는 4팀이 있었다. 그 팀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걸 고발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준석 개인이 고발한 게 아니고 그 당에서 그렇게 고발했다고. 네. 또 누가 고발했는지도 막 다 이렇게 정확하게 또 정정하고 막 되게 고생하도 하고. 아니 볼 때는 당에서 고발했다고 이준석 그러면은 대표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이준석 그건 의원과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준석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준석이 시켰겠죠. 저 최욱 괴롭혀라고. 이준석 그래서 대표가 가능성이 제가 볼 없죠. 땐 손해 보는 게임인데요. 당연하죠. 최욱 씨 계속 압박받으면서 계속 괴롭힐 거 아니에요. 최욱 씨도 똑같이. 그래도 개혁신당한테 별로 좋은 게 아닌데. 그래도 그 이후로 진짜 개혁신당에 대한 언급이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쫄았나? 왜냐면 말을 되게 조심해서 하게 돼. 아 사람이 고소를 그렇게 두 돼요. 번인가 위축을 해봐요. 위축이 당하네요. 되니까. 위축이 될 되는 수밖에 거죠. 없어요. 그게 이제 전략적 봉쇄 고소입니다. 맞아요. 상대방의 비판을 또는 공중의 여론의 지적을 피하려고 그냥 고소나 고발해갖고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도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김현지 비서관,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 괴롭히는 그 보수 유튜버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싹 고소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굉장히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거의 인격을 모독하는 수준의 완전히 가짜 뉴스로 100% 가짜 뉴스로 정말 싹 있을 수 진짜 없는. 뭐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대목에서 저도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윤석열, 김건희 이제 정권 3년 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면 스픽스 지금 만든 지 한 3년 뭐 한 2, 3개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사실 얘기 다 모여서 우리가 방송했잖아요. 네. 이준석도 당시 이제 아마 이제 당 대표 또는 뭐 어쨌든 정치인으로 왔고 천하람 뭐 여러 사람 서정옥도 많이 서정옥 왔죠. 뭐 네. 또 오고 또 지금 송국건 네. 지휘하고 있는 네. 이제 혼수라는 송국건 선배도 와서 다 방송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기본 고마워했죠 그때 고마워하고. 예, 이제 기본선은 있고 여기서 열심히 논쟁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윤석열 지금 김건희 일당에 의해서 완전히 이게 이제 적대적 관계를 누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가버린 이 이제 상황. 그리고 너무나도 극우화돼 버리고 심지어 이제 이준석은 보수계획의 좀 상징이었던 인물이었고 기대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제대로 경쟁 한번 해봐라. 누가 뭐 대통령이 되든 정치를 주도하든 우리는 늘 박수칠 각오가 있다 이제 이랬는데 완전히 지금은 이제 남남처럼 돼 있고 뭐 개인적으로 전화는 하긴 하는데 야 이게 뭐냐. 그리고 이제 언론의 환경도 확실히 좀 바뀌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서 최욱 MC 정도 사실 저런 분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다고요. 그나마 또 기준이 되고 중심을 잡고 있는데 고소를 했다면 나는 당연히 좀 당에서 제하를 하고 이런 걸 정리정돈하고 좀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뭐 정정했다면서요. 정정 바로 그 다음날 정정하고 댓글에도 메인 댓글에 네, 그러면 확인해 되잖아요. 보니 그 두 명만 토론한 게 아니고 4팀이 토론했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고 굉장히 정중하게 아주 그러면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됐지. 보통 뭘. 그러면 마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굳이 말이에요. 고소를 해가지고 그것도 정당해서. 예, 괴롭히겠다는 뜻이에요. 괴롭히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선고받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 한 보자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 1심이 지금 한 2년 3년쯤 된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정치인이 이미 이제 아이고. 고인이 됐죠. 그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뭐 취재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인데 결국에는 취재원을 보호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 그 취재원의 이제 육성을 진짜 이제 동의받지 않고 녹음을 해서 실제 그 당시 있었던 상황을 다시 설명해서 그 얼마나 저도 부끄럽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자로서 굉장히 수치스럽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됐다라고 정황을 설명해도 재판장에 가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증거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누가 일일이 사람 만나면 그 녹음을 해놓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세였던 장제원이 공천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 행위가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었는데 결국 1심에서 검사가 구형을 얼마 하는지 알아요? 얼마 했어요? 300만 원을 구형을 해요. 음. 그러면 300만 원을 구형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조사할 때 약식 기소를 하든지 네. 아니면 이걸 1심 재판을 가지고 변호사 선임해갖고 막 재판한 지 1년씩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뭐냐. 그 전형적으로 괴롭히기를 하는 거 아니냐. 무슨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뭐 2년을 선고해 달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300만 원 구형을 하려고 재판을 이렇게 해가지고 정탈세에 불려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선고까지 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기자를. 그러면 취재를 안 하고 그 말을 쓸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그 당사자도 법정에 결국 나왔어요. 얼마나 저를 원망했겠어요. 그분한테도 나는 부끄러워서 이제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마지막 정인신청을 또 해야 되는 그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알겠습니다. 야간 네. 근무 중에 초코바이 꺼내 먹었다고 벌금 100만 원 구형하는 검찰이에요. 네. 네, 지금 정기환 대표 자기 그 고소당한 얘기만 하면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가 길어져서 그러니까 네, 빨리 아이템 넘어가달라고. 검경이 그런 것에 정력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캄보디아 청년들 구출하고 또 강력법 예방하는데 이야기만 할게요. 신경 써야 될 검경이 전부 다 이런 윤석열 김건희 일당이 누구 고소하고 이런 데 달려들어서 득달같이 저놈 죽여라 해갖고 기동민 전 의원 이순신 의원 보세요. 결국 판사가 그냥 판결문으로 기가 막힌 기소다 이것은. 뭔 사기꾼 김봉현 말. 그리고 지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다고 지적을 해놨어요. 근데 그걸 몇 년 동안 검사 수십 명이 달라붙어갖고 김영춘, 김갑수, 기동민, 이수진 죽이려고. 알겠어요. 이제 그만해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간 고소고발 남발되고 있는 다 모두 여기 지금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많이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해야 될 건 하고 그다음에 뭐 정확하게 좀 정의가 실현돼야 될 건 하고 또 괜히 억지 고소하지 말고 이런 게 좀 구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고등법원장 김대웅 원장이 국감을 받으면서 송석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를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이번에 파기환송심 언제 마무리하실 겁니까? 지금 공판기일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저 말은 사실은 조금 너무 놀라운데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장경태 의원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 이 소추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법에 정해진 취지를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이미 뽑혔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내란이나 외환의 죄와 같이 큰 정말 나라를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전국을 안정시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라. 5년 동안. 사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추정됐던 재판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러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또 물어봅니다. 징크 해주세요. PD님.
존경하는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헌법 84조에 의해서 소추받지 아니한다. 내란 외연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 재량사항이다. 진행 가능하다라고 하신 그렇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신 건가요?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현실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있지 않은 견해도 은영성, 있기 때문에 성낙인, 그런 점을 정정섭 말씀드린 겁니다. 등 주요 헌법학자들 대부분이 기소뿐 아니라 재판 진행도 중단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학설의 다수설인 건 알고 계시죠? 전 국민이 아마 이 답변을 다 돌려볼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랄 답변을 하신 거예요. 정말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왜 황당하냐? 저렇게 되면 판사님들의 재량에 따라 대통령에게 또 언제든지 판결이 내려질 수 있고 그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가면. 그럼 우리가 또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법부에 의해서. 이게 사실은 상식적이지가 않단 말이죠. 단계적으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재판을 속개하는 것을 누가 결정하죠? 자, 서울고등법원장이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당 재판부가 있겠죠. 이 재판부는 본인이 지금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년 2월에 인사라고 합니다. 법관 인사 이후에 지금 여기에서 다시 이 재판을 자신이 담당하게 되는 사람이 판사가 왔을 때 나 재판 속개하겠다라고 했을 때 막을 길이 없다. 그러면 지금 서울고등법원장의 얘기는 그 사람이 왔을 때 자기가 결정할 것인데 고등법원장 나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꺼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사를 누가 하죠? 새롭게 오는 이 인사를 누가 합니까? 대법원장이 하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병철 변호사한테 제가 직접 뭐 두세 군데 확인을 했다고 저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판사들이 이게 지금 서로 가서 내가 임명이 되길 바란다. 좀 제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줄을 섰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재판 가보자라고 하는 정도의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내가 할게. 판사들 중에 내가 맡고 싶다라고 손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손을 든다는 게 공개적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러니까 의향을 가진 아직까지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내가 재판하겠다고 이재명. 자, 이게 뭡니까? 거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이 그 자리에 나를 발령만 내주면 내가 재판할게 라고 하는 것들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죄 취지를 자기네들이 또 재판하고 대법원 또 올라가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들이 있으면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확정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김대웅 고등법원장의 말대로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은 재판을 속개하겠다고 해당 판사가 결정하는 순간 재판 안 할 수가 없고 그 판사를 그 시점에 속개했다고 해서 자, 이 판사를 탄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헌법재판소 가면 탄핵이 되겠냐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 나 재판 내가 속개하겠는데 이것은 확정된 대법원의 판례가 없다. 지금 이 부분은. 소자, 추자에 대해서 해석 달리한다라고 주장했을 경우에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이거 형사소송법 개정하자. 그러면 소추와 관련해서 소자와 추자, 소추는 결국 수사나 재판도 다 중단된다는 걸로 만약 그때 입법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급 입법 문제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법원 내부에 일부 판사겠지만 내가 자청해서 이 재판을 해보겠다라는 자가 나온다는 이 분위기만으로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사법부 개혁 얘기 나오니까 일종의 이제 경고성 메시지로 나온 거 아니냐. 이병철 변호사하고 저도 오늘 카톡 주고받으면서 저도 좀 놀래가지고 네.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 재판부 독립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제가 재판하겠습니다라는 판사를 갖다가 거기다 인사를 해서 넣어놓는다? 스스로 독립을 훼손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훼손해도 되고 남이 자기들을 훼손한다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이 그건 자기 논리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 거다. 그 가만히 둬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메시지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네. 민주당 지도부에서 지금 법안 발의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소원 제도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이건 바로 제가 볼 땐 재판 소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불소추 특권에 관한 해석을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판부가 재판을 속게 한다고 하면 이걸 들고 위헌 심판을 제청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재판 소원제가 있으면 헌법재판소 가서 이게 위헌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받아야 된다. 근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만약 재판을 속기하고 유죄를 판결하는 순간 혼란에 빠져가지고 대통령 그만두는 또 확정된 판례도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법부가 완전히 정치를 이제 대혼란으로 빠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금 다수설을 기준으로 이게 논란이 안 될 거라고 누구든 생각했는데 논란을 만드니까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거 아니에요. 소추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못하면 재판도 못하는 것이지 이걸 수사와 재판이 분리다라고 하면은 빨리 민주당에서 저는 입법 절차를 지금 거쳐서 소추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 카드를 들고 장난질 하는데 어떻게 서울고등법원장이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답변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이론상 가능합니다라고 대답을 해버리니까 이건 서울고등법원장 아니면 그 지금 재판부가 지금 자기 관할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매우 심각한 발언이기 때문에 의중이 담겨 있다라고 보지 않고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했다라고 하는 순간 큰일 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윤석열이 재판 나올 때 처음에 지하로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당시에 지하 출입을 허용했을 때부터 논란이 됐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러니까 법원장들이 나와가지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위헌적이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당시 계엄을 선포했을 때 내가 위헌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을 안 했다는 얘기를 그냥 버젓이하는 세상인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렇죠.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재판하는데 내란 여부에 대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핵심적인 내용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재판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그것도 언급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이미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판단한 거잖아요. 네. 임기 중에 재판 중지하겠어라고 판단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버젓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대법관들도 마찬가지고 헌법과 법률 뒤에 싹 숨어 있을 땐 숨어 있다가 관행 꺼낼 땐 또 관행 얘기했다가 자기들 마음이야. 세상의 기준은 자기들이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더 심각한 건 한 개인의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해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거기에서 정해진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매우 형식적인 규칙이고 내용은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입맛대로 결론을 내더라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것. 그런데 잘못된 판결 이후에 이것을 원대 복귀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해보겠다. 그 정치적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김대웅 원장님 사실 좀 잘 아는데 매우 사실은 어제 답변 보고 놀랐고요. 이분에 대해서 잠깐 프로필을 말씀을 드리면 1965년 출생이고요. 경희고등학교 나왔고 서울대 법대 졸업했습니다. 1993년도에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면서 법관의 길을 시작을 하게 됐고 30년 이상 다양한 보직을 거쳤습니다. 2025년 1월 31일에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임명이 되었고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역임한 후에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부장판사와 행정 7부 부장판사로 근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고등법원에 넘어간 그 사건이 바로 형사 7부에 배당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사실 2012년도에 서울변호사회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법관 평가를 했었을 때 만점을 받았던 그런 분위기도 해요. 당사자 의견을 잘 경청하는 법관이다라는 그런 칭찬도 원래 받았었던 분인데 어제 임기중 재판 진행이 이런저런 가능하다는 발언을 해서 사실은 매우 놀라운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었고요. 물론 본인은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 발언이
어떤 식의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를 분명히 다 아실 텐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발언을 좀 무책임하게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언론적인 답변이라기에도 너무나 부적절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일단 이렇게 말했어야죠. 사실 실제로 원론도 아니죠 사실은. 불가능하고 원론적으로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사람이 있지만 극소수이고 실제로도 불가능하고 본인이 실제가 아니라 이론적이라고 이렇게 나중에 한 발 빼긴 했잖아. 본인 낳자 싶어서. 네. 근데 그 말도 틀렸다니까요. 실제로도 불가능하고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한 여론이 학계나 법원 안팎의 절대 다수입니다라고 정리를 해줘야죠. 아니면 진짜 김선 평론 말처럼 너무 예민한 주제여서 그 고법 담당 재판부의 판단을 우리는 존중할 뿐입니다고 차라리 그렇죠. 그게 그렇게 맞지. 차라리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은 옛날에 평가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법부의 상당수가 조희대가 윤석열 내란 때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물어보니까 네. 판단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말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든 쿠데타를 저지르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아니 뭐 게다가 이런 태도였던 조희대 말 그대로 그냥 하고 이재명이 자꾸 이재명과 민주당이 사법개혁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분 나빠. 너 재판해버릴 거라고 하는 괜찮다는 사람마저 저런 이야기를 했다면 아주 지금 법원 내부 완전히 썩어 있고 골마 있고 국민들이든 민주주의든 누구든 대통령이든 직접 선출한 최고 권력이든 우리가 다 짓밟아버렸다. 맘대로 해버렸다라는 그 뭐라 해야 되나 뒤틀린 곤조 같은 거 옛날 말로 그런 게 보이는데요. 아니 그때 그 국감에 송달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직원이 나왔었잖아요.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결정 나자마자 하루 만에 송달하겠다고 했던 거 처음 봤다 자기가. 그렇죠. 그동안에 그때 그것도 큰 문제가 됐었죠. 예. 그 서울 고법에서 사실상 그 판단을 했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어요. 고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부로 가서 당시에 선거 중이고 하니 재판부에서 일단 중지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을지 몰라도 서울 고법원장이 영향을 안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서울 고법원장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서울 고법원장 끝나면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대법관으로 가야 돼, 대법관으로. 어찌 보면 나는 이제 대법관 못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김대용 서울 고법원장이 어찌됐든 간에 여러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원래 판결문 우리 읽어봐도 마찬가지지만 판결문은 끝까지 읽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몇 번씩 비비꼰단 말이에요. 직설적인 말이라는 게 없어요. 판결문 안에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신중하게 판결문을 써요. 그게 평생의 습관이 된 사람인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비책을 세울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질문을 지금 던져야 하고요. 자, 법원에서 우리가 재판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야기 못하니까 검찰도 지금 1년 동안 계속 유예 상태인데 이거 지금 재상고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의견서를 냈을 경우에 마치 기다렸던 이걸 받아가지고 재판을 속개할 경우에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대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설마 저것들이 이렇게 그러면 다시 제2차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민들이 다 나서서 이것들 제압해야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도 그걸 그대로 그냥 놔놓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뭔가 바로잡을 수 있을 때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놓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걸 따져보고 지금 어떤 식으로든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법 추진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재판 소원을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게 지금 급하냐 아니면 지금 이 문제가 만약 걸려 들어가는 순간 자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외교 문제, 남북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외적인 상황들이 안 좋아지잖아요. 딱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 재판 가자라고 하면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거기에서 뭔가 이걸 볼 자들이 내 눈에 훤한데 지금 빨리 뭔가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대비책은 세워놔야 되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전 국민 또는 대다수 국민이 개무시라는 전략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대비책은 세우되. 우리가 법학 이론이나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 주요 법 기술자들이나 옛날 보수적 법학자 관료들이 무슨 이야기 법은 법적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재개한다는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알려줘도요. 대한민국은 바로 그 순간 망합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주가는 주가 환율 비상계엄 때보다 더하게 아마 떨어질 겁니다. 네. 이 상황을 가장 법적 안정성 맨날 주장하던 자들이 법은 늘 사회 질서에 불우라고 주장하던 자들이 오히려 사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무질서에 만들고 엄청난 혼란을 이야기하는 짓을 지금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대비는 하되 다시는 그러냐 하지 맙시다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좀 반론 아, 얘기하면 예, 얘기해 주세요. 판사가 줄을 서서 거기에 내 임명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다 지금 성향적으로 보면 나한테 임명해 주면 내가 재판 속개하겠다. 왜냐 이재명 그 범죄자인데 5개 혐의 갖고 있는 일종의 범죄자 대통령인데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자가 지금 사법부에서 검찰은 검사 한 명이 하기 어려워요. 집단으로 일종의 패싸움을 하는 데고 여기는 칼싸움만으로 충분히 자기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조희대가 거기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자신들은 완전히 자존심이 뭡니까? 이제 이게 존재감도 없어진 지금 대법관들은 다 옷 벗고 나와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돼서 에라 모르겠다. 이 판사판이다. 나라 망한 거고 나라 망하면 저거가 망하면 되지 왜 국민들이 따라서 망하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건 저는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세워서 이런 논란이 없어지도록 해야지 이걸 남겨놓는 순간 그 씨앗을 가지고 윤석열 풀어주는 지기현 보라고요. 그 씨앗을 가지고 파기환송을 하는 조희대가 법적 절차 완전히 무시하고 불법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때 모든 사람이 보수평론가도 다 나와서 이제 빨리 정리정돈해서 대선으로 가는구나. 사법부도 이 상황을 이제 마무리해 주는구나. 민심에 따라서. 그게 아니고 딱 자기가 나와서 생방할 때 보면서 그 방송을 보면서 다 자빠질 뻔했잖아요. 예. 뭐냐 이게. 그렇게 하고도 남는 사람이라는 전제로 저는 뭔가 지금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빵그님께서 늘 상상을 초월하는 내란 사태 중입니다. 대비 안에서 무슨 일이 또 당할지 걱정입니다 하셨습니다. 내일 민주당 최고위에 또 어떤 발언 나오는지 당 지도부가 어떻게 발언하는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거는 충분히 빌미가 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보고요. 아까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사법부의 반격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기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조직적 저항을 하기 전에 미리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재판중지법이라고 이른바 불렸던 형사소송법 개정하면 되거든요. 84조입니다. 네,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가 지금 멈춰서 사법개혁안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개정하겠다고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맞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우리가 과잉 크게 대응해갖고 오히려 이슈가 될까봐 저는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이미 이 형사소출 받지 않는다가 이건 아무리 해서 그래도 대통령은 기소를 받지 않는다가 아니고 소출을 받지 않는데 한자도 아니, 그거는 계속 기소할 논란이- 소자에 추진할 추자거든요. 쫓을 추자거든요. 기소한 다음에 재판까지 해서 계속 기소 이후에 재판을 추진한다. 형사처벌을 추진한다. 추구한다 이런 뜻인데 문자 그대로도 이거 근데 어떻게 그거는 재판을 이제 하냐고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인데 그러니까 있는데. 한동안을 초월하는 자들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뭐 저는 오늘 또 뭐 국민의 앞에 가서 장동현 고발하고 대응하고 왔는데 하죠 저희야. 근데 아무튼 지혜로운 대응도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좀 놀란 네. 말씀하세요. 이슈를 죽일 것은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위시한 우리나라의 일군의 헌법학자들, 그러니까 윤석열 탈핵도 부당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 그리고 국민의힘도 상당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엇갈린다는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대웅 고법원장도 해석이 엇갈린다는 식으로도 뒤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부연을 하면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왜 사법개혁을 해야 하는지 국민들한테 설명하기 굉장히 좋은 이슈다. 맞습니다. 이런 걸 반격을 못하면은 민주당이 반격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좀 놀란 거는 진짜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지금 이런 거를 그냥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국감에 법원장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런저런 자기 의견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법원장들이 다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재판도 당연히 받아봤고 개인적으로도 다. 뭐 하셨어요? 그때 얘기 좀 하시지. 아니 옛날에 안 그랬다니까요. 우리 네. 노영희 변호사님이 대변 시절에는 괜찮았나 보죠 그 사람들이. 이분들이 그때 되게 그래도 또 나름대로 진보적이기도 하고 시민을 생각하는 그런 판결도 많이 내리신 분들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마찬가지였고 아까 뭐 김대영 법원장도
마찬가지였고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제가 몇십 년 동안 변호사 하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왜 이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이 비상계엄 하던 날에 모여가지고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 뭐 이걸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군사법원에 넘겨야 되는지 이런 거 논의했다고도 하고 되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이제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특히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재판 소원 문제가 크게 나오고 법관 네. 증언 문제 나오고 본인들이 지금 되게 막 그 좀 열세에 몰리고 막 여기저기서 되게 나쁜 사람들로 몰리 이거에 도대체 참을 수가 없는 이 분노심과 적개심이 사실은 좀 생겼던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특히 그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그러면 사심제가 되네 마네 이제 이 얘기 계속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이 김대영 원장도 어떤 형태의 재판이 되든 간에 재판 소원이 되면 결국은 사심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심제가 되면 권리 구제가 지연될 수도 있고 비용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오히려 더 문제가 클 수 있다. 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이거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 소원을 하게 되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판사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헌재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지금 본인들로서는 도대체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를.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그 이제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금 네, 사실은 맞아요. 이 상황을 못 참겠다라고 지금 사실은 화를 내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너네들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고법원을 두고 그동안에 헌법재판소하고 네, 대법원하고 대법원이 사실은 계속 갈등을 신경전을 벌여왔잖아요. 벌여왔는데. 대법원은 우리가 지금 최고법원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법률 해석권은 우리한테 있다. 그동안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헌법에 관한 유연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나마 최고법원이라고 하는 위상을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자기들 주장하는 것처럼 사심제가 돼버리면 최고법원이 헌법재판소가 된다고 하는 위기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재판소원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현실적인 논리는 그냥 판사들이 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들고 어떻게 헌법재판소로 갑니까? 변호사 비용도 없구만.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지금 김기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사건을 가지고 헌법재판소 갈 수도 없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그 판결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건을 가가지고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심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여론을 호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의 속내에 있어서는 정말 자존심이 건드려질 만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렇게 발끈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것만 반발하는 것도 황당한데 반발하면서 이재명 재판 속 깨버렸다 협박하는 거잖아요. 전 국민을 상대로. 그렇죠.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 강력한 대비책이 필요하고 더 큰 사법개혁의 함성이 더 필요한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가 볼 땐 공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을 때 딱 낚아채가지고 당대표가 원내대표하고 헌법 소원 가지고 서로 얘기가 좀 달라가지고 지금 엇갈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시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 얼마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되면 당론으로 추진한다 안 한다 가지고 얘기가 되면서 이거 가지고도 예. 논란이 되는데 지금 서울 고법원장이 나와가지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걸 그냥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제대로 대응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 대면시리님 지금의 사법부는요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마지막 시험대가 지금이라는 거를 제발 기억을 해주세요. 이러셨고 기본사회님 조희대 내란 중입니다. 조희대 손 떨면서 선거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차도 위반이었습니다. 박성수님도 판사 그들을 우리는 엘리트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자기 이권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수님 내란을 일으킨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내란은 계속 진행 중이고 죄 지은 자들을 처벌도 제대로 못하고 이들의 행포를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노희 변호사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지금 사법부에 있는 뭐 고위직 판사들이 법원장들이 분노와 적개심에 쌓여 있을 것이다라고 만약
추정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식으로 재판해 놓고 본인들이 국민들 앞에서 야 우리 왜 사법부 독립 침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대통령이든 국회든 아니면 정부의 어떤 기관이든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고 거기에 불법 소지가 있는데 대선판에 끼어들어 가지고 대선 후보를 아예 그냥 작살내려고 마음을 먹는 행위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범죄 사실을 빨리 핀셋으로 찾아내서 뭔가 바로잡자라고 하는데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경찰이라고 칩시다. 아니면 기재부라고 칩시다. 뭐 다른 소방방재청 쳐볼까요? 다 나와가지고 야 국민들 너희들 우리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 그거 나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러면 판사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이제 절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그리고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진짜 이 사람들 생각에는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IQ가 워낙 좋으니까 천재들이니까 천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을 해보라고요. 사심제라는 게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이 정말로 이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사법개혁안을 자기들이 가져와서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될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정말로 절대 권한의 지역에 있는 것처럼 야 이거 안 돼 라고 하고 있느냐. 그리고 제일 먼저 조희대가 했던 것부터 바로 잡으면 된다고 설명하면 된다.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인정해라. 다만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수정할 것인지는 논의를 좀 해야 한다고 그 법에서 제대로 판단을 해주길 바랍니다 라고 한다든지 그러면서 좀 피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자기 잘못한 거 불법 저지른 거는 딱 철옹성을 쳐놓고 그 외에 너희들이 우리 잘못된 거 개혁한다니까 다 못 받겠다. 그 어떤 국민이 용서합니까? 대통령도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야당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하면 국감에서 웬만하면 다 받아들이라. 우리는 한쪽만 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가진 거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완전히 대통령이 내려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막아서는 나라를 살릴 수가 없어요. 개방하고 소통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하면서 나라가 발전하는데 왜 대법원만 사법부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존재하겠다라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검찰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검사 독립체 원칙이 있다고 하고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받는 체계이기 때문에 검사가 함부로 항명하거나 함부로 지휘부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반발하지 못했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사법부도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한 명을 보면서 찍소리 못하는 이런 굉장히 참담한 현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부당하게 기소되고 부당하게 재판을 받아가지고 피해를 입었던 분들 그거 검사들은 사과 안 했어요. 잘. 내가 사과하는 걸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검사란 조직이 바로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재판을 받게 되면은 판사들은 사과했단 말이에요. 판사들은 고개를 숙였다고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법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도대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서 자존심이 상했는지 지금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뭔가 권한이든 어떤 부든 무언가 그동안에 철옹성처럼 쌓아왔던 게 그게 무너질 것 같다고 하는 위기감 때문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잘못한 부분들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거나 흠결이 있었으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개혁하려고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모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걸려 있어 버리니까 대법원장이 만약에 교체되는 일이 벌어지면 사법부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장 바뀐다고 뭐 사법부가 무너집니까? 네, 대법원의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재판이 절차적으로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는 뭐 국감을 하면 할수록 나오는데요. 서영교 의원이 또 콕 집어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모든 대법관들에게 이런 기록을 먼저 사전에 볼 수 있도록 주고 논의를 심도 깊게 했다더니 그 타임에 특히 이 검사가 상고 이유서를 내는 그 타임에 대법관 두 분이나 13일 각각 13일씩 해외 출장 다녀왔더라. 게다가 그 부에서 처리하던 사건은 그대로 처리가 되더라. 언제 도대체 사건을 봤다는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7만 페이지 다 봤다더니 이렇게 출장을 다녀온 사람들의 사연을 제가 온 세상에 공개합니다. 권영준 대법원장은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신숙희 대법관은 4월 7일에서 4월 19일까지입니다. 기록을 다 봤다는 이 거짓말.
그러니까 여기서 저 두 분이 출장을 갔다 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 두 분은 갈 만한 이유가 있었고 당시에 가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수행하고 오셨어요. 그 두 분들이 갔다 온 것 자체를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두 분들이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13일씩이나 각각 빠져가지고 출장을 다녀오실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법관들이 이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논의하고 이랬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이걸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대법원에서는 거짓말을 했느냐. 게다가 이 지금 서영교 의원이 어제 식사를 하면서 대법원에 가서 국감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물어봤대요. 도대체가 그렇게 미리 기록 넘겨주고 미리미리 살펴보라고 했다는 게 도대체 누구냐. 그런 지시를 누가 했느냐.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말했고 다른 데서 많이 말하지만 그랬더니 조희대라고 얘기를 직접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들었답니다. 서영교 의원이. 자, 이 말씀은 굉장히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격적이고 중요한 네.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때 구체적인 이름이 거론까지 되었다. 누가 이걸 시켰느냐라고 했을 때 네, 그러니까 그 기록을 그렇게 그러니까 3월 28일 날 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3월 28일부터 뭐 기록을 검토한 것처럼 이제 천대 행정소장이 처음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그거 잘못 아닌가요? 뭐 또 내지는 뭐 언제부터 했는지 그 기록 증거를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또 갑자기 말이 조금 바뀌고 3월 31일 날 뭐 그 재판연구관 다른 재판연구관에 넘어갔다 이제 이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4월 22일 날 넘긴 공식 기록이 있고 그 전에 이미 기록은 넘어가 있습니다. 또 이런 필기 또 수기로 나중에 올라서 네. 쓴 글도 있었고. 그러니까 원래 이건 다 옳지 않다는 이제 얘기들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도 없고 로그 기록도 없고 실제 문서 7만 페이지씩을 다 14명에게 나눠준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도대체 그걸 누가 시켜서 그렇게 처음 했습니까? 그런 과거에 예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과거에는 당연히 없었고 그거를 누가 시켰습니까? 물어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켰다라고 그 같이 이제 있었던 다른 사람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 그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모릅니다. 대법관 중에 한 명이 대법관인지 했는지 아니면 거기 같이 거기에 식사했던 있던 사람이 예, 예. 했는지 어쨌든 서영교 의원이 오늘 방송에서 매불쇼에서 같이 얘기를 한 예. 내용이에요. 자기는 분명히 들었다.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나는 분명히 그걸 확인했다. 이제 이 얘기인데요. 이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대법원을 못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계속 말이 달라지고 땡기는 네.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조희대는 그렇죠. 일체 말을 하고 있지 않죠. 바로 왜냐하면 이게 그거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국회 답변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알아서 이 문제를 해명해야 되니까 실체적 진실에 대한 것들은 접근이 안 되고 대법원장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조차 못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좀 있다가 대법관 임기를 끝나면 자연으로 다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영원히 숨길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회고록 같은데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대법관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총 14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법관 중에서 성향이 또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도 뭔가 알고 있을 텐데 왜 본인이 지금 정확하게 해명을 못하느냐. 어떤 말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거짓이 들통나기 때문에 자기는 아예 숨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에서 일관된 해명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모순이 되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4월 22일 날 소부에 배당된 거 2시간 만인가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했잖아요. 그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거란 말이에요. 4월 22일 전까지는 재판부가 어떤 판사들한테 갈지 몰랐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누구한테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 사건도 아닌 사건을 미리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전자기록으로 있다 하더라도 다른 재판관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모순이 생기니까 아니 애초부터 35일 동안 우리가 3월 28일 날 3월 27일 날 2심 재판이 무죄가 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오자마자 우리가 전부 다 대법관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 충분한 심리를 했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형사사건 재판 기록이기 때문에 전부 종이로 넘어갔는데 종이로 넘어가는 것도 이것도 바로 하루 만에 넘어가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넘어간 것때 간데 이걸 다 봤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 이걸 스캔을 떠가지고 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7만 페이지를 어떻게 스캔을 뜹니까? 그러니까- 100명이 달라붙어도 열흘 안에 뭐 스캔 예. 못 떠요. 아니 스캔은 자기네들이 미리 이렇게 떠놓은 게 있으니까 그 기록이 아마 자기네들한테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스캔이 문제가 아니라 그 스캔 뜬 것을 14명에게는 다 같이 나눠줬다는 그 기록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실제 그걸 열람했다는 이 로그 기록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캔도 없고 복사본도 없고 아무것도 싸도 없는 없고 거예요. 스캔하면 파일이 남아 있는데 스캔은 있지만 어쨌든 그 재판부는 나누어서 보질 않았다. 스캔본이든 바로 그거. 아니면 출력물이든 없었다. 이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불법이다. 위법은 곧 불법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은 말은 아니죠. 불법하고 위법은 좀 그 다른 위법인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됩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이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법원 내부망에 현직 부장판사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치 결단을 요구한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했다는 보충 의견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특정 사건에 한하여 이례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는 선별적 정의가 과연 정의이냐. 가족상을 당하면서도 심리에는 차질이 없을까 걱정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그런 다른 재판관들이 많은데 대법관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적 사건을 임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이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거다. 이제 이런 취지의 글들이 여러 명한테 이제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 웃긴 건 신숙희 그 대법관이 지금 그 13일 동안 해외 가 있다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러니까 주류 원래 반대 의견이 있었고 주류 의견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유죄 판결,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했던 거기에 보충 의견으로 5명의 재판관들이 그런 의견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속하게 재판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무슨 뭔 놈의 유무죄에 대한 보충 의견도 아니고 신속하게 재판하는 것에 대한 보충 의견을 내는 것도 처음 봤어 지금. 네. 그건 찔리는 게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충 의견을 냈을 때 보충 의견도 터무니가 없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충 의견에 아니 국회의원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국회의원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재판 결과 나오면 뭐 하냐 이걸 사례로 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떨어졌잖아요. 윤석열을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신속하게 재판했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그것도 웃기고 2000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그 엘고하고 아들 부시하고 같이 붙었을 때 재검표 중단 결정 내린 거 있잖아요. 역사상 미국 법원사상 최악의 정치적 판결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를 그걸 갖고 와가지고 국민의 선택권이 그때는 끝나고 난 다음에 논란이 됐던 건데 국민이 선택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우리가 신속하게 재판을 했다고 하는 사례로 그걸 갖다 놨어요. 네.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누가 무시하고 고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으면 이재명이 어마어마한 그 흉악 범죄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막았다 이렇게 들리겠어요. 일단 부당 불법 개입은 확실한 건데 사실 이 사건 따져보면 몇 년 전에 수없이 많은 직원들하고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헷갈려하는 너무나 어이없는 사건. 사실 기소 자체부터가 어이없는 이런 걸 왜 기소를 합니까? 똑같이 오세훈이 생태탕 갔냐 안 갔냐 헷갈렸잖아요. 검찰은 저희들한테 보낸 불기소 결정서에 간 것 같은데 본인이 안 갔다고 하니 기억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불기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재명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친 것 같은데 부하 직원들하고 누구 아무개 하고 근데 본인이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불기소합니다 하고 마무리했어야죠. 그러니까 뭐 지연된 정의는 이런 데 쓰는 게 아니죠. 윤석열 같은 자를 심판하거나 김건희를 심판하지 못한 것으로 써야 되는데 너무 이 대법관들이 자기가 심리했다고 하는 기간 동안에 13일이나 해외 나갔다가 들어왔으면 내가 충분한 심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유무죄가 엇갈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신속한 심리보다는 충실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라고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아무리 보수여도 그럼요. 이렇게 하면 그게 최소한 공정한 외관이 손상됩니다. 안 됩니다 했어야죠. 최소한. 그게 우리가 조희대 지켜왔던 씨 거란 이건 아닙니다 말이에요. 했어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신숙희 재판관은 이거 빨리 지체된 정의가 아닙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보충 의견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무슨 이런 대법관이 있어? 노소영, 최태원 재판도 얼마 걸리나 봤어요 대법원.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뭐 대단한 사건이라고 하지만 따져보면 한 집안의 이혼 사건이잖아요. 그것마저도
1년을 넘게 심리를 했더라고요. 대법원이. 네. 근데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하고 전 국민의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짧게는 이틀 길게는 9일 만에 해치워버려? 네. 완전히 이건 최태원 노소영 사건하고 비교해도 얼마나 날림을 했는지 얼마나 불법을 했는지가 그냥 비교가 됩니다. 네. 제가 좀 천박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내란을 일으켜서 결국 파면이 되는 그 과정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윤석열이 왜 그 선택을 했지? 김건희 또는 윤석열의 국정농단 때문에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무너진 것은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이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윤석열 인정 안 하려고 탄핵시키려고 처음부터 결심을 하고 계속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아주 천박한 수준의 정치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영남에 가면 김대중 대통령은 빨갱이야. 이게 여전히 먹히는 것과 비슷한 논리예요. 자,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저런 판단을 오판, 차고 그리고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겠느냐라는 것을 추정해 보면 결국에는 윤석열이 저렇게 된 것은 네. 윤석열과 김건희의 책임이 아니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책임이다라는 것이 작동했을 가능성, 그것이 아니고는 저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한테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영향을 미친 것과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법부 내부의 보수적 성향의 기득권 구조는 이것을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였겠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저런 결론을 내버린 거죠. 그러면서 절차 아예 무시했죠. 그러면 조희대가 저 절차 무시하면 앞으로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줄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저렇게 결행을 해버렸느냐. 문제는 이것을 거꾸로 뒤집을 수 있는 현재의 제도와 규범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대법원에서 저렇게 결론 내더라도 대법원의 결론은 결론일 뿐이지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지금 없다라는 것을 조희대는 알고 그냥 밀어붙여. 내가 책임질 거야. 그냥 지금 이렇게 흔들어 대더라도 국민들이 아무리 저항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 지킬 수 있어. 현재의 이 지금 법적 체제 안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지금도 생각하면서 그냥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내일 민주당 지도부가 최고회의 하면 당 지도부가 아까 그 서울 그 중앙지법 한 부장판사가 썼다는 글 있잖아요. 그걸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부장판사가 왜 이렇게 빨리 그 선고가 이뤄졌냐 얘기하면서 대법원이 해명을 내놔야 된다,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걸 다 써놨어요. 여기서 일자별로 권영준 대법관, 신숙기 대법관은 출장을 13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마영주 대법관 취임일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마영주 신임 대법관 취임일이 4월 9일이에요. 예. 4월 9일날 취임한 사람인데 5월 1일날 선고하는 데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가 이수견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출범했대요. 4월 28일날. 그러니까 굉장히 굵직한 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재판연구관실에서 작성하는 대법원 판례 속보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대법원 소부에서는 중요한 판결들을 굉장히 굵직한 판결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개 판결을. 3월 31일, 4월 3일, 4월 10일, 4월 15일, 4월 24일, 5월 1일 이런 여러 건의 소부의 판결이 중요 판결이 있었는데 그러면 대법관들이 전부 다 중요한 판결 소부에 묶여가지고 그 판결 심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5월 1일 날까지 4월 15일, 24일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언제 전함 열어가지고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냐라고 이 부장판사가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설명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내일 지도부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요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진수 윤리감사관의 말이 정말 놀라웠는데 한번 들어보죠. 그 당시에 술집에서 A 변호사가 결제했다라고 했는데 얼마 결제했습니까? 170만 원. 170만 원이요? 예. 굉장히 고급 술집이네요. 그 술집에서 술 한 병이 얼마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그 170만 원 부분을 아무리 좀 넓게 이렇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그 100만 원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근데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올해 2월 달에 임명이 된 사람이고요. 부장판사 하다가 이제 옷을 벗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하다가 이번에 이제 들어갔는데, 저기서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지기현 부장이
나머지 2명하고 같이 2차를 가가지고 그냥 술 한두 잔 먹고 자기는 먼저 나왔고 그 2명의 남아있는 변호사들이 170만 원어치 여성 접객건을 놓고 술을 먹었다 이거잖아요. 여성 적개건이 있다는 아니 얘기를 처음에는 안 하고 그런 얘기를 안 해서 서영교 의원이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여성 접객건이 이 지기현 부장 있을 때는 없었지만 없을 때는 있었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이제 그거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답이 나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 얘기는 누가 제보한 겁니까? 지기현 부장이 접대받았다는 얘기는 누가 제보한 거냐면 변호사가 3명의 그 사진 찍혔던 사람 중에 한 맞습니다. 명이 제보한 거예요. 그 한 명은 변호사란 말이에요. 예. 그 한 명이 만약에 지기현 부장이 그냥 첫 번째 저녁은 지기현 부장이 돈을 내고 두 번째 2차 가서는 그냥 술만 한 잔 먹고 나갔으면 여자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런 문제가 꺼리끼게 지금처럼 없다 그러면 왜 제보합니까? 그 사람은? 그 변호사가 미쳤다고? 그 변호사가 처음에 민주당에 제보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변호사가 미쳤습니까? 자기가 앞으로 계속 몇십 년을 이 법조에서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판사를 그것도 자기랑 친했던 판사를 제보하면서 자기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아무런 것도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술집에서 접대를 받았습니다라고 제보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변호사가? 그것도 직연하고 무슨 억가심정이 있거나 아주 나쁜 감정도 아니고 오랫동안 관계도 되게 좋았다는 사람이고 1년에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만났다는 사람인데 생각해보세요. 그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 변호사가 미쳐버렸거나 지금. 그렇죠. 이제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보해놓고 지금 딴 이야기 하고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이 지금 변호사도 할 말은 엄청 많은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그 1.2감사관실에서 결정 내린 거 내지는 확인했다는 그 내용이 사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얘기하는 아닐 거예요.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제보했던 이 변호사가 지금 이제 태도를 좀 바꿔버린 거죠. 네. 본인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뭐 나 모르겠다 괜히 이제 불이익도 많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사법부에서 하고 있는 행태를 보니까 완전히 자기는 이제 찍혀가지고 아예 이제 하여튼 그런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빨리 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니, 오 변호사 설득하면 되지 않나? 이 변호사가 나와서 지금 쭉 설명해주면 될 거 아니야. 왜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최초에 제보했던 그때의 심경과 지금은 이런 좀 태도가 바뀌었는가라는 것도 매우 저는 궁금합니다. 근데 요즘 변호사들 사이에서 오늘 저도 얘기 들었는데 변호사들 사이에서 한두 잔 마시고 자리 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한두 잔 크기가 얼마나 게 한두 잔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제가 볼 때 판사는 글라스 가지고 와가지고 양주 한 2잔 정도는 어떤 자리든 가가지고 먹고 와도 될 것 같아. 일단 여성 적개권이 있어도 제가 볼 땐 100만 원 이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변호사, 많이 뭐 시켜먹으면 일반적으로 몰라도. 판사와 변호사라는 것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 또는 포괄적 직무 관련성이 있지 않습니까? 꼭 뇌물이라고 하지 않는다더라도 그러니까 김영란법으로는 얼마든지 유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00만 원 이하라니까 지금 직무에서 없어서 안 된다 봐준다 하는데 근데 공무원들은요 그 하급 공무원들은 막 5만 원, 7만 원 이렇게 맞아요. 대접받고도 다 조사받고 그래요 경위서 쓰고 징계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뭐 몇백 원 훔친 우리 노동자들 해고당하고 처벌받고 검찰에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몇백 원 가지고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직영권 때문에 직연하고 조이대 건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 완전히 지금 망가지는 건데 좀 판사들이 들고 이러면 안 될까요? 막 이런 답답함도 들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나라 법원의 기준이라는 게 청탁금지법 100만 원만 안 넘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뭔 짓을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저번에 라임 김봉현에 접대받았던 검사들도 그렇게 검사들도 그거 96만 원 그렇게 만드느라고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애썼는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대법원 가서 그거 파기환송됐어요. 96만 원 계산이 잘못됐다고 100만 원이 넘는다고 넘는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술 깔리고 적개권 왔을 때 그 돈으로 그때 있었던 사람 돈 다 나눠서 계산해야 된다. 그 지금 한두 잔 마시고 갔다고 하는 그 계산법이 아니에요. 처음에 술 시켰을 때 나왔을 때 그 자리 동석만 했어도 그건 그대로 다 분배 나눠서 계산해야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대법원은.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았다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170만 원이니까 3명으로 나누면은 100만 원 이하라고 나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의 윤리 기준이
100만 원이냐고 그걸 내가 묻고 싶어요. 진짜 예. 대법원에. 그리고 그 자리에 가가지고 몇 잔을 먹고 왔던 그 자리에 갔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재판을 하면서 지기현 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삼겹살에 소주만 먹어. 그거 사주는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눈사람은 안 갔다고 부인했다고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신성한 법정이잖아요. 자기들이 말하는 신성한 법정 아니에요? 그 법정 안에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온 국민이 다 보는 자리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저는 이제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게 사법부가 뭐 얼굴에 철판 깔고 정말로 뭐 낯짝도 두껍다 이렇게 이제 비판한 걸 좀 넘어서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기득권 구조 안으로 우리도 편입해서 대충 좋은 게 좋은 대로 그냥 힘 있고 빽 있고 큰 소리 치는 놈 그 밑에 줄 질질 서가지고 살까? 지금 이 사법부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지 않다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기준도 없어요. 자기들 입맛대로 살리고 싶고 죽이고 싶은 놈은 다 정해서 법과 제도를 악용하면 얼마든지 특권인을 죽일 수 있잖아요. 여기에 검사하고 이제 판사들하고 결탁을 한 것 같다. 형사사건 제외시킵시다. 일반 교통 사범 다 제외시킵시다. 그냥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단 말이에요. 자기들한테 걸려있는 판사들은 걸려도 웬만하면 다 봐줘. 오늘 제주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술 처먹고 낮에 지랄했던 놈들 그거 다 불러갖고 묻고 죽음하고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가. 국민들이 내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는데 그거 출석 안 한대. 그러면 이제 뭉개고 넘어가. 그러면 얼굴에 가면이라도 쓰고 나오든지 국민 앞에서 사과도,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는 경찰이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조치했겠어. 이미 사표를 냈거나 와서 진짜 100번 사죄를 하거나 뭐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자, 우리도 거기 편성해서 기득권 구조 안에 들어가서 그냥 서열대로 삽시다 라는 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이들이 법과 제도의 민주주의 하에서 그들이 굉장히 공정하고 균형 있게 뭔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그 제도적 규율 안에서 들어와서 살도록 강제할 것이냐. 이 양자택일의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저는 물러설 수 없다. 아니 물러서면 안 된다. 물러서면 노임변호사하고 안중사 다 잡혀가서 우리도 끝이에요. 그러면 감방 동기들 돼가지고 우리도 나오면 감방 친구들 돼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떤 국민이 그래 용납을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독재 시절에요. 반독재 투쟁하고 민주화 시위하면은요. 체제를 위협하는 놈들이라 그랬어요. 체제를 위협한다면서 독재자가 체제를 위협한다 그러면서 딱 붙잡아서 감옥에 가서 고문하고 감옥에다 가뒀어요. 네?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이거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든다 그러면은 거기에 판사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그냥 정말 사회적으로 약한 국민들 재판받을 권한이 침해된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명분을. 예? 그러면서 내란 사건하고 일반 형사 사건하고 또 동일하게 비교를 해. 국민들이 막 피해를 입는 것처럼 막 과장을 해. 이 사람들의 논리가 이거예요. 자기들한테 자기를 건드리면 재판 독립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지기현 부장 수상한 휴대폰 교체 증거인멸 고발됐습니다. 이 사건이 공수처 3부에 배당이 되는데 사실은 뭐 공수처에 배당이 되면 뭐합니까? 윤리감사관이 나중에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서 판단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공수처에서 영장 올라가면 기각하고 뭐 그런다면서요. 예, 그럼 뭐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직연체적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민주 진보 중도 시민들 사이에서도 조의대 탄핵, 조의대 수사, 직연 탄핵 뭐 엄청 주장이 엇갈리는데 조의대보다는 저는 직연에 대해서는 탄핵의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된다. 이게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 등이 줄기차 이야기하는데요. 시간 계산에서 풀어준 명백한 이혼 불법 행위가 있고 접대도 받았고 지금도 윤석열뿐만 아니라 내란 재판에서 엉망으로 하거든요. 완전히 봐주기 무죄 선고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뭐 유력한 공무집행 방해나 국회법 위반 정도만 하고 내란 저는 이럴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런 자에게 일단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직위원 탄핵이라도 해서 재판부라도 내란 전담 특별부가 어렵다면 직위원 탄핵 재판부라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결단은 이제 우리가 내릴 때가 됐다. 그 얘기 우리가 계속해도 뭐 대법원에서 꿈쩍도 안 하고 좀 있잖아요. 저는 민주당에서 이게 이제 여론 민심 살펴야 되지만요. 이거 지금 적정하게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있나요? 이 정도 보여줬으면 결국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선출직 공직자, 국회 입법권 이거 적극적으로 내 가지고 그냥 정치적 이익 손해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의 건강이 흔들리는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넘어갑니까? 이거 지금 바로 잡아야지. 아니 우리가 뭐 특혜를 받자고 지금 이렇게 맨날 나와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받을 수 있는 특혜가 뭐가 있습니까? 공정하게 법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그 법관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되 누가 보더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개인은 못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이렇게 평가해 보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재판을 했다. 아 근데 나와 관점이 다르구나. 이런 것은 양해가 충분히 되는 문제잖아요. 자, 조작 사건 그리고 날조 사건 이런 것도 아예 그냥 막 똘똘마리 해가지고 검사들이 가져오니까 거기에서 판사가 막 올라타가지고 죽이듯이 하는, 이거 지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특히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는 여든 야든 관계없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냥 이익이 된다, 손해가 된다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해서 명확하게 그 제도적 틀 안에서 각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독립성을 부여하자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날 때가 돼서 저도 마지막으로 마무리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일 당 지도부나 민주당 차원에서 아까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개 문제, 그거 문제 제기하는 것, 그리고 직위원 170만 원 계산법, 대법원의 계산법을 진짜 온 국민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법부가 얼마나 지금 이런 윤리 문제에 대해서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내란 재판 재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법부가 얼마나 팔이 안으로 굽어 있는지 이런 것들 문제 제기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좀 온건한 편에 속하거든요. 맨날 그것 때문에 타박을 좀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사법개혁안 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견 내겠다고 하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그걸 해야 된다고 그동안에 얘기를 했는데요. 빨리 내놔라. 의견 빨리 내놔라. 의견 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도 돼요. 근데 사법부는 의견 안 내고 질질질질 시간을 끌면서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거든요. 의견 낸다고 했으니까 언제까지 의견 낼 건지라도 얘기해달라. 빨리 의견 내달라. 그래야 입법을 하든 말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공론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법부한테 요구를 하십시오. 답을 달라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쟁점화 시켜야 할 부분들은 쟁점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국민들이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도 이해하고 무조건 민주당이 추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법부의 의견을 듣는다고도 이해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좀 그렇게 기술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라토나님, 개혁은 주체 세력이 끌고 가는 겁니다. 개혁 대상은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들을 수용하면 IQ 50 아니겠습니까? 개혁을 할 수 있는 주체 세력이 무능하거나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HMR님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언제 일을 안 하고 두 손 놓았습니까? 지금 법사위 하는 거 보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또 점님은 자기들이 뭐라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자기네 맘대로 그럽니까? 이 나라가 자기들 겁니까? 공부 잘한 거 하나로 인생을 그렇게 쉽게 살아도 됩니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다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좀 답답하네요. 솔직히 말하면. 봄나리님, 눈 뜨고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중요한 거는 점점 이 기득권들에게는 사실 설 곳이 없어지는 게 그게 진보죠. 그리고 그게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 거죠. 국민들은 다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기득권이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게끔만 하면 나라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 제대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기환 대표님 뭐 할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이제 답답한 게 너무 많아서 피로감도 많이 이제 생기는데요. 야, 근데 이게 이제 긴장도가 좀 풀리니까 이거 하나하나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이 노리는 대로 우리가 빠져드는 건 아니냐. 이게 뭐라 그럽니까? 좀 이제 내성도 생기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사법부가 희한한 일을 하는데도 흥분하기도 어려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진걸 소장과 과거에 살아왔듯이 우리는 끝까지 지치지 않고 싸워야 한다. 다수가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옳고 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갔기 때문에 민주화도 쟁취한 것이 절대 다수의 국민이 민주주의 하자라고 해서 독재 정권 무너뜨린 거 아니거든요. 지금도 사법부와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싸움은 정말 나라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여러분, 저희 스픽스와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가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최저가, 최적의 상품으로 안내해드리는 스픽스가 추천하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비교가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가입한 회사가 제일 저렴한지 최적인지 자동차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들 같이 가입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이미 가입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매번 바뀌는 제도와 법 때문이죠. 여러분의 운전자 보험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전자 보험이 없는 분도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도 전화 주십시오. 3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비교 분석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더 착한 자동차 비교 견적 스픽스 운전자 플랜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1644-1226, 1644-1226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무릎과 허리, 어깨 관절이 쑤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관절 건강을 잘 살펴야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오늘 스픽스에서 관절과 연골 건강을 위한 필수템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상하제약의 MSM 더블 케어인데요. MSM은 관절과 연골 조직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식약처에서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입니다. 특히 이 제품이 특별한 이유는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MSM과 함께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도 같이 담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관절 건강을 위한 더블 케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만 구매해도 넉넉한 3개월 분인데 저희가 오늘 특별히 1+1 구성으로 총 6개월 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6개월 분을 모두 가져가시는 가격이 단돈 59,900원입니다. 1개월에 10,000원꼴이잖아요. 너무 싸죠. 예, 한번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시고 효과 좋으면 다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지금 현재 수량이 많지 않으니 먼저 서둘러서 주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안진거 소장님 뭐 가지고 오셨네요. 조이대를 수사. 그러니까 뭐 너무 답답해서 오늘 저도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말씀드렸다가 이제 댓글로 비판도 받고 혼도 났는데 아무튼 그만큼 상황이 복잡해서 여러 지혜를 여러 의견을 한번 다 구해보자는 취지니까요. 너그러 들어주시고 분명한 건 제가 조이대 고발해놨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고발이 들어왔어요. 아니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수사하면 그 불법 재판 다 확인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라도 좀 제가 제대로 압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모든 진실이 좀 밝혀지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란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진걸 화이팅! 아니 오늘 제가 아주 좀 우리는 끝까지 화이팅! 네, 예.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